길도 모르고 어두우니까 이건 좀 어렵겠습니다, 아버지라고 말을 했죠. 자, 이 장화의 말에 아버지 배모임은 혼자 가라는 것이 아니다. 동생 장세와 함께 가거라. 왜 장세랑 같이 가요? 아니 자매도 아니. 있는데 왜 장세랑 갈까? 결국 장화는 찜찜한 마음을 뒤로 한 채 장세와 함께 방을 나설 수밖에 없었죠. 자, 영문도 모른 채 깜깜한 밤 외가로 가게 된 이 장화. 장세는요, 장화를 태운 말을 채찍질하면서 다급히 말을 몹니다. 말은 어느새 시퍼런 계곡물이 흐르고 인가도 없는 캄캄한 산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급히 말을 몰던 장세가 말굽비를 당기더니 갑자기 말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장화에게 당장 말에서 내리라고 합니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깜깜한 숲속엔 저 멀리서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린 듯했습니다. 맞아요, 그 당시에는. 잔뜩 겁을 먹은 장화는요, 말에서 안 내리겠다고 합니다. 못 내리죠. 그렇죠. 장쇠는요, 억지로 장화를 끌어내려 내동댕이 칩니다. 이어지는 장쇠의 말은 장화를 더욱 놀라게 합니다. 자, 이때 장쇠는 장화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장화가 고꾸란지 곳 앞에 거대한 연못이 있었거든요. 장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연못이 누이가 억만 년 지낼 곳이요. 장세가 연못을 장화의 무덤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장수의 말에 장화는 날벼락이 머리 위에 내리꽂히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누이의 행실이 나날이 나빠져 낙태까지 했으니 누이 없앨 수밖에 없소. 자, 이 장수의 말을 들은 장화, 나쁜 행실? 낙태? 장화는 장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수의 이야기를 듣고 장화가 확신한 게 있었죠. 이거 다 주일은 음모다. 그리고 이 계략 꾸민 거 분명 계모다. 평소 괴롭혔으니까. 예. 결국 장화는 그 자리에서 하늘이 무너져라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혼절할 듯 울던 이 장화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었어요. 동생. 그렇죠. 네. 하나뿐인 동생 홍련. 장화는 홀로 남은 홍련을 지키기 위해서 장수에게 혈육의 정을 생각해서 제발 마지막 소원 하나만 좀 들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네, 너의 말대로 죽겠다. 대신 잠시 외가에 가서 홍련을 보살펴달라고 부탁만 좀 하게 해다오. 장화는 자신의 목숨보다 집에 홀로 남은 동생 홍련이 걱정됐던 거예요. 계모 화씨가 장화에게 누명을 씌운 것처럼 홍련에게도 흉악한 짓을 벌일 수 있겠죠. 장화의 뭐 동생이니까 똑같이 그런 누명도. 예. 또 다 홍련이가 받을 거고 결국 홍련이도 죽게 되지 않을까. 하지만 장쇠는 장화의 눈물과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해야지. 오히려 자기는 얼른 집에 돌아가야 되니까 어서 죽으라면서 장화를 연못가로 떠밀기 시작합니다. 와, 장수희. 결국 연못가까지 떠밀린 장화. 결국 깊은 연못에 몸을 던지고 맙니다. 화난다. 아니 근데 이게 실화라는 게 진짜 들을수록 안 믿겨요. 아무리 이복 누이를 했지만 누이를 죽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하지만 여성의 성적 순결을 강조했던 조선시대에는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을 가문의 수치로 여겨서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쇠는 성적으로 문란한 누이를 죽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좀 지금 질문과 반말할 수 있는데 혹시 마지막에 또 통쾌한 장면이 있나요? 상황이? 그러니까요. 기다려보세요. 네, 기다려보세요. 네.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렇게 장화가 장수에게 떠밀려 연못에 빠진 다음 날
집에 돌아온 장쇠 때문에 배 모양의 집이 발칵 뒤집혀집니다. 오? 계모의 비명이 단말마처럼 담장을 넘어섭니다. 여기서 문제. 장세의 귀환으로 배 모양의 집이 발칵 뒤집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이거 공포 특집이었잖아요. 네. 장세가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장화가 동생 왔어? 장세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이런 게 아닐까요? 야 이러면 진짜 우와, 진짜 공포 영화다. 오답. 정답이에요. 근데 이거 정답하고 싶다 진짜. 또 지금 공포 특집이니까 막. 오 소름.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자, 조선시대예요. 지금 산을 타고 이렇게 왔겠죠? 네. 조선시대. 정답. 네. 장쇠가 다쳤어요. 오, 다쳤어? 산에 갔었잖아요. 짐승들한테 뜯겼어요. 99% 왔어요. 아, 좀만 더. 자, 이제부터는 전설 속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금방 쉽습니다. 정답! 정답! 네, 정답! 정답. 이제 산을 타고 이제 오는데 네. 호랑이를 만나서 호랑이가 이제 조금 이렇게 잡으려다가 이제 여러 액션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좀 긁힌 거예요. 호랑이. 그래서 상처가 난 채로 왔습니다. 99.9%. 와 이건 뭐지 진짜? 정답. 오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네. 스크래치가 아니고 여기가 완전히 난리가 나서 온 거예요. 아. 오시고 뭐고. 정답. 정답. 봐봐. 아니 이거는 이렇게 도레미 해서 미가 맞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어. 좀 정확히 하죠. 아, 호랑이가 와가지고 스크래치 이렇게 한다고? 아 이건 아니지. 아 이건 조금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장쇠가 호랑이한테 물려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거예요. 심지어는요, 한쪽 팔과 다리 이 두 개를 뜯긴 채 아주 처참한 몰골이었던 것이죠. 엄청 크게 다친 거네요. 자, 그래서 장쇠를 본 허씨는 그때 단말마 같은 비명을 지른 것이고 다급히 의원을 불러가지고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어이구 자기 아들은 그 의원 부르고 그날 피고. 어휴 진짜. 자, 한편 이 살아 돌아온 장쇠를 남몰래 보면서 애가 타들어가는 인물이 있었겠죠. 누가 있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홍련. 다들 장쇠에게 정신이 팔려 누구도 장쇠와 함께 길을 떠난 장화를 찾질 않는 거예요. 홍련의 머릿속은 온통 언니 장화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외가인 무사히 도착했을까? 설마 우리 언니도 호랑이한테 습격당한 건 아닐까? 홍련은요, 당장 장쇠에게 장화의 행적을 묻고 싶었지만요, 그러질 못해요. 계모 허씨가 장쇠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면서 누구도 장쇠 근처에 오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홍련에게 기회가 옵니다. 계모가 아픈 장쇠를 좀 외출을 한 거예요. 그 틈을 타서 홍련은요, 장쇠에게 언니의 행방을 묻습니다. 그리고 장쇠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이 뒤집히는 충격을 받죠. 장화가 낙태해서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연못에 빠져 죽었다. 그대로 얘기하는. 가문의 영광이 참. 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이 홍련은 황망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심지어 언니가 낙태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안이 벙벙해지죠. 홍련은 늘 장화와 지금 함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장화의 몸에 변화가 있었다면 홍련 맞아요. 모를까요? 대번에 알 수 있겠죠. 거의 온 집이 알고 그럼요. 있는데. 게다가요, 홍련은요, 장쇠의 입에서 장화를 연못에 빠뜨려 죽이라고 사주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된 홍련은 정신을 잃을 뻔했죠. 계모죠. 허씨 허씨 허씨. 계모 허씨. 아닙니다. 어? 바로 장화와 홍련의 아버지 배모영이었습니다. 아. 다른 사람도 아닌 아버지가 언니의 죽음을 사주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아 아빠가 진짜 제일 악인인데요. 제가 봤을 때. 충격.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 홍련은요, 당장 언니의 억울한 죽음을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련이 도움을 청할 곳이 아무도 없었어. 여성이 집 밖에 나서는 것을 금기시했던 조선의 현실을 생각을 하면 딸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죠. 왜 그러냐면은 고존장에 대한 법이라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고발한다거나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는 것은 영모가 아닌 이상은 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결국 이 세상 어디에도 홍련이 마음을 붙일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는 홍련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디선가 파랑새가 뽀르르르르르 날아오더니요, 홍련의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장화다, 장화. 그리고 이 파랑새에게 묘한 기운을 느낀 홍련은요, 이 파랑새를 따라 나섭니다. 자, 그러자 홍련 앞에 커다란 연못이 나타납니다. 바로 장화가 몸을 던진 그 연못입니다. 장화가 그 언니가 죽은 장소. 죽은 그리고 홍련이 연못을 발견하자 어안이 벙벙하던 그때 이 물로 오. 뛰어 들어오너라. 아까 나도 내 소원이 정말 그렇다면 이 물로 뛰어 들어오너라. 홍련이 연못 앞에서 언니 없인 도저히 견딜 수 없다며 눈물을 흘리자 구슬픈 울음소리와 함께 홍련을 부르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홍련은 단번에 그 여인이 언니인 장화라는 걸 알아챘죠. 평생을 함께한 언니 장화는 이미 죽어 세상에 없었고, 집에는 장화를 죽이도록 사주한 아버지와 몇 년 동안이나 자신을 괴롭힌 계모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홍련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결국 홍련은 결코 해선 안 될 선택을 하고 맙니다. 홍련은 언니의 목소리를 따라 연못 깊숙이 몸을 던집니다. 자, 이렇게 장화와 홍련이 세상을 떠나고 세상은 그렇게 조용히 자매를 잊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자매의 죽음 이후 자매가 살던 평안북도 철산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철산 지역을 다스리던 철산의 부사, 이게 사또가 되겠죠. 네. 이 철산의 부사가 하루아침에 변사체로 발견된 겁니다. 변사치? 변사체. 오. 뭐지? 철산 관청에서는요, 뭐 불철주야 수색을 펼쳤지만 범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방에 침입한 흔적도 없고. 살해당한 흔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철산 사람들을 더욱 두려움에 떨게 만든 건 이후부터입니다. 철산에 파견된 부사마다 반드시 파견 다음 날 목숨을 잃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사들이 줄줄이 죽어나간 기간만 무려 5년. 와. 이건 이건 진짜 미스테리한데요? 이런 끔찍한 일이 지금 철산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곳 철산에 오겠다는 부사, 사또 있을까요? 없죠. 아무도 없죠. 나 제발 거기만 안 가게 달라고. 증거를 가까이에서 조사하면 진실을 알게 될 것이옵니다. 정동호는요, 홍련이 한 말에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홍련의 말을 곱씹습니다. 계모가 내민 결정적 증거. 자, 이 정동호는 이 핏덩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합니다. 당장 바싹 마른 핏덩이에 배를 가르라고 명령합니다. 배를 갈라요? 그런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요, 모두 깜짝 놀라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보시죠. 나졸들이 달려들어 반으로 가르니
속에 쥐똥이 가득했다. 에? 바싹 마른 피덩이의 뱃속에서 쥐똥이 와르르르 쏟아진 겁니다. 계모가 가져왔던 그 낙태물은 사실 쥐의 가죽을 벗기고 피를 발라 만든 가짜였던 것이죠. 와. 바로 문제의 낙태물이 태아가 아닌 쥐라는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교수님, 요즘 막 하는 막 과학 수사 같은 느낌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과학적으로 수사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고 그와 관련한 책들이 오늘날에도 남아 있습니다. 가령 세종임금대에 만들어진 신주무원록이라는 책은 시신을 거만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목에 매인 끈자국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자살인지 타살인지 아니면 시신의 색깔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타살인지 독살인지 아니면 중독사인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요? 네. 와. 선생님, 근데 그러면 그동안 이 아빠는 이런 게 이게 진짜 쥐인지 뭔지 확인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배모형은 자신의 캄캄한 앞날을 걱정하느라 미쳐있다라고 가져온 낙태물을 자세히 확인할 겨를도 없었던 겁니다. 가문의 수치라 여기면서 그동안 이 일을 덮기에 바빴잖아요. 그리고 설마 계모 씨가 이런 흉악한 짓을 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와.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배모형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누구보다 사랑했던 딸 둘인데 그 내가 확인하지 못한 이 잘못으로 자기가 죽였다는 그 생각 자책감에 너무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이 배모형은 계모 허 씨의 계략에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화의 죽음에 연루된 세 사람, 배무용, 허 씨, 그리고 장쇠. 이제 죗값을 치르게 됐을까요? 정동원은 장화를 연못에 빠져 죽게 한 장쇠에게 교수형을 내립니다. 교수형. 교수형이요? 세게 이게 벌을 사형인 받는다. 거죠, 사형. 네. 그리고 계모 허 씨는 곧장 한양으로 보내집니다. 왜였을까요? 그러니까 철산 부사 연쇄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모두 알게 된 왕이 자신이 직접 계모 허 씨를 처벌하겠다면서 한양으로 보내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와. 오. 더 커졌네요, 일이. 그렇죠. 아, 전국이 난리야. 계모 씨에겐 가장 참혹한 벌이 내려집니다. 바로 능지처참. 왕은 계모 허 씨의 찢어진 사지육신을 팔도로 보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백성들의 경계로 삼게 합니다. 와. 그렇다면 배무용은 어떻게 됐을까요? 배무형은 배무형은 조금 어떻게 애매하긴 약간 좀 합니다. 예. 어쨌든 속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장세한테 보내라고 주인 건 맞잖아요. 속아서. 그쵸. 그건 죄죠, 그거는. 부사 정동원은 배무용을 훈방 조치합니다. 벌 받아야죠. 예, 네.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 배무용이 벌을 받지 않은 건 바로 배무용의 딸 장화와 홍련의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장화와 홍련이 아버지는 계모 허 씨의 계략에 빠져 죄를 저지르게 됐을 뿐이니까 맞네. 정동호에게 아버지만은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했던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벌을 주지 말라고 죄가 이렇게. 없다. 와. 근데 교수님, 이 배무용이 이 처벌을 면한 것으로 소설이 이렇게 딱 쓰여진 데는 또 남다른 이유가 있죠? 네, 맞습니다. 초기 장화홍련전에서는 배무용이 루베를 가게 됩니다. 하지만 조선에서 가부장제가 완성이 되고 그러면서 후대 이본들에서는 배무용이 용서받습니다.